안녕하세요. 쿠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3%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좀 살펴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웠죠. 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결승전, 축구 네. 결승전이 있었죠. 그 결승전 딱 보고 자니까 진짜 새벽이었어요. 잠을 얼마 못 자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또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이슈들 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뭐 주말 동안 있었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축구를 보시고 오셨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장 설명까지 준비를 마치셨으니까요. 오늘 코인 한수님과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수님 새벽에 축구 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반전만 보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잖아요. 역시 후반전에 한판 승부가 있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번에 포르투갈도 후반전이 또 저희가 역전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결승전도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내용 같은 경우도 전반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좀 몰아치는 느낌이었는데 그죠. 뭔가 이 하이라이트 같은 거는 후반부에 좀 많이 나온 모습이었죠. 지금 시장도 앞에 말씀해 사실 좀 많은 하락세가 내려오고 있고 네. 우리가 뭐 프랑스 입장이 나서면 일방적으로 좀 많이 맞아요.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 어떻게 이 후반기 내년 됐을 때 어떤 시장이 변화가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들 지금부터라도 저점일 때부터라도 조금씩 챙겨가시고 정보들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결승전 경기를 봤을 때 전반만 보고 우리 전체 경기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도 지금 아무래도 오늘 결승의 전반전이지 않았을까. 우리 또 내년에는 좀 장이 풀리면서 좋은 장, 기분 좋은 장,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장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코인 한수님과 일단 이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민주당이죠. 원래 샘 뱅크먼 프리드먼한테 좀 정치 자금을 받아서 대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정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X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또 미국 민주당에서도 약간은 손절하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금에 대해서 반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한수님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주말 동안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FTX 사태가 뭐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기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기부금을 많이 넣었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할 때 그때 선거 자금을 어느 정도 기부하는 또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민주당에도 정치 기부금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파악된 것만 해도 거의 500억대가 넘는 기부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500억대가 다 넘는 내용들을 다 반환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그룹이 나뉘어져요. 그 그룹들마다 각자 어느 정도 반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치를 때 기부했던 것들은 지금 백악관에서는 따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반환을 하겠다, 얼마나 받았다, 어떤 내용이 있겠다라는 정확한 내용들은 아직 내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죠. 왜냐면은 예전에 FTX와 바이낸스가 서로 트위터를 가지고 약간 썰전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FTX는 미국의 거래소이고 바이낸스는 아무래도 이제
CEO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계이다 보니까 중국 거래소다라고 많이들 이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바이낸스를 조금 많이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FTX 날아간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라도 물고 늘어지자. 그래서 지금 민심 달래기를 이 바이낸스로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민주당에서 SBF에 정치 기부금 반환 계획이 좀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 10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할 것 같고요. 앞서서 미국 텍사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 SBF의 기부금 100만 달러를 역시 반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들 추후에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좀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표 좋게 나왔습니다만 또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 CPI도 물가가 잡힌 모습이지만 차트가 많이 좀 좋지 않은데요. 현재 시장 좀 짚어주시죠, 한스님. 지금 이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달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나가다 보면은 뭐 금리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피크치를 찍고 이제부터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아, 이제 시장이 오르겠다. 소비자 물가지수 높이 나온 것들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해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들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이 있잖아요. 하락 베팅, 상승의 베팅이 있는데 하락에 이제 베팅하던 사람들이 이 기대감에 의해서 하락이 아니다. 이 하락을 없애고 이제 다시 롱에다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이제 숏 커버링 매수라고 하는데 숏을 억누를 수 있는 매수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맞게 이 사람도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매수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똑같이 매수를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이 앞에 것들 다 없애는 포인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 모든 걸 내리는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정도 올랐으니까 파월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파월이 또 쉽게 그걸 허락해주고 있지 않아요. 뭐 항상 얘기할 때 최근 들어서 얘기할 때는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좋아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는 아직 더 신경 써야 된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의적이면서 쉽게 줄 듯 말 듯한 멘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뭐 올라가도 한 번에 발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부분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피말리고 있고 뭔가 좀 기대갈만 하면 또 좌절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좀 많이 힘들게 그다음에 좀 어렵게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를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올해 이제 FOMC는 끝났고 금리는 정해졌죠. 내년 금리까지 나오려면 한 5.1%대까지 나오려면 앞으로 FOMC 때마다 금리 인상 2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현재 같은 시장이 조금 반복될 수도 있다. 혹은 나스닥이 반등해 주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또한 그 힘이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반등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 물량을 들어갔다가 그것을 커버하는 숏 커버링의 매수 또 투자자들의 매수가 그 다음에는 파월의 발언으로 다시금 차트가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2차례 정도는 더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 4월까지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을 좀 피말리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수님과 같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서 수익 타점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환율이 조금 잡힌 것 같아 보입니다. 내년에 환율의 예측을 좀 해볼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수님? 말 그대로 상고하저입니다. 그냥 상반기에는 높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낮을 것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1분기에 일단은 정점을 찍겠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환율이 1,3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1,400원대까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은 현재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러면 이 금액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재 하나의 가치는 조금씩 또 회복은 되고 있겠지만은 아직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메꾸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반기에 왜 괜찮아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은 상반기에 모두 끝날 것이고 하반기에 돼서는 어느 정도 중립금리나 혹은 하락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다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무역 적자도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뭐 봉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 세계적인 글로벌의 경제에 영향을 줌에 따라서 무역 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 되면 이 중국 봉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똑같이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금리 얘기가 아니라 이제 환율로 하면은 우리가 환율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간단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최근에 뭐 디커플링이 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이다라는 내용은 아닌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1분기에 좀 고점을 기록한 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또 종료가 될 것 같고요. 또 무역 적자 개선 등으로 점차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불확실성에 해소되는 시점에 달러 강세 압력이 좀 완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재개 가능성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예측 주셨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환율이 내려갈 때는 비트가 좀 반등하는 시점이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대외 무역에만 한정 지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대외 무역에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뭐 금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은연 와중에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국내에서 널리 보급이 되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우리가 막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국내에서 결제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대외 무역에서만 암호화폐를 결제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미국의 혹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달러를 가지고 싶어도 수급할 데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무역 결제할 때 달러를 통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달러를 그 교환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축적을 해왔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기반이라고 다질 수 있는데 그 달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달러의 의존도를 높은 체제로 가고 있었다. 달러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이 뭘까라고 하니까 이제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외 무역에만 사용을 하자는 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웬만한 큰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무역에도 좋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가 달러 받아서 쓸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뜻은 그만큼 미국에 좋은 내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꼴을 볼 수 없겠다라고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대외 무역에만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나라들도 이 비트코인을 혹은 여러 암호화폐들을 이 결제 서비스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겠지만 미래로 갔을 때 암호화폐는 결과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그런 생태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채택을 했지만 현재는 대외무역 쪽으로 좀 한정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어떤 규제가 좀 확실하게 있어야지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좀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테슬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추가 매각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테슬라가 트위터를 현재 받아들이면서 또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테슬라가 원래 부자 1위였는데 지금 좀 2위로 내려간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테슬라 이렇게 약간 요즘 좀 좋지 않아요. 네,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행동이 좀 바르지 않는데 네. 예전에 이제 부자 1위에서 지금 2위로 물러났습니다. 1위가 누가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네. 그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있죠? 모에 테넷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이 1위가 되었더라고요. 네.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매함에 따라서 매도함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던 돈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뭔가 무리를 해서 이 트위터를 샀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를 했고 근데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팔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주주로부터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깨진 점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테슬라의 매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건더덕지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사실 테슬라라고 하면은 약간 성장주였어요. 성장주.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을 때 테슬라가 뭐 전기차 얼마 팔지 않았을 때도 주가가 엄청 비쌌잖아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할 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했던데 요즘 트렌드는 성장주가 아니라 안전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들이 좋다라고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테슬라가 힘들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스닥이랑 뭐 암호화폐랑 이렇게 커플링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투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넘어올 수 있을까? 암호화폐 투자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뭐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주요 원인은 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예전에는 약간 틈새 공략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얼마 판매가 되지도 않는데 주가가 높았고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서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덩치가 어느 정도 커버렸죠. 그다음에 판매 대수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즉슨 무엇이냐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테슬라도 나쁘고 경제 상황이 좋으면 테슬라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 옛날만큼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 자, 이 테슬라가 무너지면은 사실 조금 또 영향을 받는 게 도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트위터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주식 2,200만 주 올해 들어서 4조 7천억 원어치를 좀 매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지분 1년 전에 17%에서 현재 13.4%까지 좀 낮아졌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좀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에 좀 영향이 가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격적인 하락세가 나왔을 때 우리 암호화폐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트위터에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도지코인이나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들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말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3% 넘는 좀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내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매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한수님이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이 DCG 그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만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제네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있죠. 그레이스케일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많이들 확인해 보셨을 텐데, 자, 이 DCG 그룹이 가지고 있는 두 개 회사 중에 이 제네시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제네시스가 뭐가 문제가 되었냐? 제네시스가 FTX에 어떤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빌려줬다가 이 자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제네시스의 유동성, 곧 이 DCG의 유동성인데 그럼 여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DCG도 시장이 나쁘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유동성을 이제 유동성 문제를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연결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한쪽을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가 이 FTX 사태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타고 가서 이 DCG 그룹까지 올라갔는데 이 DCG 그룹이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대규모 알트들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은 파일코인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그 다음에 스택스,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랜드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외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업비트에 당장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 정도이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DCG 그룹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언락 시기도 걸려 있을 거고 이 매도를 했을 때 이 시장에 끼치는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모두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주말 동안 하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이유는 이 DCG 그룹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CG 그룹은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와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제네시스가 FTX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DCG 그룹 자체에서도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보유한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주말 사이에 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계에서는 파일이나 플로우, 스택스, 디센트럴랜드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 부분도 우리가 주말 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좀 짚어봤고요. 우리가 FTX 사태 때문에 사실 바이낸스가 이긴 걸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쪽에서도 준비금 증명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상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창펑자오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수님이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바이낸스 재무 구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의 이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회원들로 받은 돈, 그다음에 이걸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총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총 자산이 이용자의 잔액 대비해서 101% 수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맡긴 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돈을 포함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101%다.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조금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받은 자본보다는 3%가 부족한 한 97% 정도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고서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지? 뭐가 맞는 거지라고 하면서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예측을 해보면은 뭐 3% 정도는 BTC 가지고 해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어디에 이자를 받기 위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라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에 보시면은 돈 세탁 혐의 뭐 미 검찰 기소 고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뭐 2018년도부터 바이낸스에 대해 이 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이 검사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지금 기소해야 된다, 아니다, 아직 뭐 그 증거를 더 구해야 된다, 이렇게 편이 나눠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돈 세탁 혐의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동성의 문제도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바이낸스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논란이에요. 바이낸스 CEO 감사된 POR이라고 언급, 그다음에 크라켄 CEO 바이낸스 POR에 문제 제기가 있다. 자, 이 POR이라는 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FTX 사태 이후에 여러 거래소들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쌓였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이 코인을 이 거래소에 맡겨도 되나? 혹은 뭐 예치를 해도 되나? 이 거래소를 이용해도 되는가? 내가 이 투자한 것들이 물릴 리는 없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 POR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맡긴 돈 내가 허투루 쓰고 있지 않아 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부각을 하려고 있었어요. 그게 이 선두주자로 바이낸스가 이 POR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거래소들도 동참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크라켄 CEO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바이낸스의 POR 리저브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가장 증명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 고객에다가 얼마를 맡겼어. 그다음에 거래소 맡긴 내역 조회해. 그다음에 이걸 다 공개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다 대조를 해보니까 맞네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가 좀 되지가 않아요. 뭐 말 그대로 아나운서분님 이렇게 맡기셨는데 BTC 몇 개 들고 있네요, 이더리움 몇 개 들고 있네요가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알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 코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PO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공개로 해시 함수로 암호화를 해서 잔액 공개를 자금 추적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감사를 해주는 업체예요. 이렇게 이제 회계법인에다가 우리 감사 좀 해줘. 우리가 자금 잘 쓰고 있고 문제 없이 쓰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증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 감사하는 곳에서 이 거래소에다가 그러면 모든 계정의 잔액을 스냅샷으로 달라. 그럼 우리가 그걸 받고 그다음에
그럼 이 감사원이 고객한테다가 그럼 너희 소유권만 우리한테 확인을 해줘.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받은 내용을 너희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걸 비교를 통해서 맞는지만 체크를 해줘. 그러면 일부 데이터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감시를 통해서 고객은 거래소가 내가 맡긴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죠. 믿으면서 이 사이클 체제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바이낸스가 이 POR을 주장을 했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이낸스가 마자르에다가 이 거래소들 마자르에다가 이거를 좀 증명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자르가 처음에는 증명을 해주다가 이제는 증명을 해줄 수 없겠다라는 논란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POR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POR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바이낸스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작성해준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린 감사 도장만 찍어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 좀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 마자르가 손을 떼기 시작을 했고 POR에 문제가 생겼고 그 외의 거래소 크라켄이나 그다음에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정도가 이 업무 중단을 좀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들의 돈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금 유출이 될 수 있고 고객들이 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돈들이 계속 빠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객들이 우리한테 돈을 예치를 해야 내가 그 돈을 혹은 예치 받은 거 가지고 이자를 통해서 어떻게 굴릴 텐데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바이낸스의 재무 구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금 증명 보고서 공개를 했지만 재무 구조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재 USDC 인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시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바이낸스가 현재 상황이 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바이낸스의 POR 준비금 증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또 마자르도 거래소들과 업무 중단이 좀 일어나면서 현재 시장을 좀 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바이낸스에서는 다른 준비금 증명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찾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못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금이 증명이 좀 제대로 되면은 좀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바이낸스, FTX 지금 외국 거래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좀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나요, 한수님? 네, 맞죠. 사실 바이낸스도 한국 거래소처럼 하면 돼요. 쉽죠. 네. 한국 거래소는 이제 특근법이 있어서 고객 예치금과 고유 자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따로, 고유 자산 따로 구분을 하고 있고 만약 위반을 했을 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금지나 그다음 부당한 내용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돈을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고객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를 보면은 여기가 부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자본이죠. 자본을 가지고 자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부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본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자산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고객 모든 예치금 부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아니다. 그래서 빚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언제는 갚기 위해 표시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믿고 좀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깐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깐깐한 부분들에 의해서 국내 거래소들은 좀 믿고 맡기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 특근법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고객분들의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산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찾기에는 쉬우실 거다. 또 다른 것들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은 나이지리아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제3세계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까지 좋은 소식 들려왔는데요. 한수님 짚어주시죠. 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 2월 달에 가장 인구가 많은데 2월 달에 암호화폐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 P2P죠. P2P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로 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 또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대륙을 퍼뜨리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합법화가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 아프리카 대륙을 기점으로도 이 암호화폐가 양극화, 그다음 전통 금융과 양극화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한 투자 앞으로도 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가격 상승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합법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시장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PC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들 있다면 알려주시죠, 한수님? 이 경상수지 적자 내용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 무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중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CCI라고 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예상치가 있고 이전치가 있어요. 예상치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필요 없고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0을 기준으로 위에를 봤을 때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경제가 좋겠다. 100 밑으로 가면 경제가 나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보다 떨어져서 그 전보다 높아져서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4분기 나와 있는데 이 4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은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부에서는 여러 시장 이슈들과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